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일사상 제6장 윤리론을 이어서 낭독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통일윤리론에서 본 종래의 윤리관 이 부분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장의 마지막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질서와 평등에 대해서 낭독을 했고 그 전 시간에는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그러한 것들을 낭독해 드렸고 그 전 시간에는 통일윤리론의 원리적 근거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네, 윤리론은 정말로 중요한 장인데 오늘날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는 하나가 인간의 의식이 너무 물질 위주의 방향으로 흐른데 있고 또 하나는 종래의 가치관과 윤리관의 붕괴에 있다고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윤리관이 제시돼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장을 했었는데 통일윤리론에서 본 종래 윤리관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윤리관 중에서 근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칸트와 벤담의 윤리관을 또 현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분석 철학과 프래그머티즘의 윤리관의 요점을 소개하고 통일사상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칸트 1. 칸트의 윤리관 칸트 1724년부터 1804년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참다운 도덕률은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는 가언명법 이어서는 안 되며 무조건적으로 무엇을 하라라는 정언명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훌륭한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정직하라라는 조건부의 명법이 아니라 정직하라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명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정언 명법은 실천 이성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 실천 이성이 우리들의 의지에 명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 이성을 입법자라고 한다. 이 실천 이성의 명령을 받은 의지가 선의지이다. 그리고 이 선의지가 행동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의 근본 법칙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즉, 네 의지의 경륜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가 그것이다. 여기서 경륜이란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정하는 실천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칸트에 의하면 그와 같은 주관적인 원칙이 보편성을 띠도록 행동하라는 것이었다. 칸트는 마치 자연법칙과 같이 모순이 없는 보편 타당한 것을 선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악으로 규정했다. 칸트는 인간 안에 있는 도덕률은 의무의 소리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무여, 네 숭고하고 위대한 이름이여. 이 이름을 띤 너는 아첨하며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데도 오로지 복종을 요구한다. 자연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싫어도 정의를 획득할 수 있는 법칙을 세우는 것뿐이다. 이와 같이 칸트가 주장한 도덕은 의무의 도덕이었다. 또 칸트는 선의지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가 요청되지 않으면 안 되며 불완전한 인간이 선을 완전히 실현코자 하는 한 영혼의 불멸이 요청되지 않으면 안 되며 또 완전한 선, 즉 최고선을 추구할 때 그것이 행복과의 일치가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이리하여 칸트는 영혼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실천 이성의 요청으로서 인정하였다. 2. 통일사상에서 본 칸트의 윤리관 칸트는 순수 이성,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을 구별했다. 순수 이성이란 인식을 위한 이성이며 실천 이성이란
의지를 규정하고 행위를 인도하는 이성이다. 칸트에 있어서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언 명법에 의한 행위가 왜 선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행위가 선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할 경우 그 행위의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칸트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무엇을 하라라는 정언 명법에 따른 행위라야 선이라고 하였다. 가령 A라는 사람이 노상에서 육신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B라는 사람을 만나 B를 도우라는 내부로부터의 정언 명법에 의하여 A는 그 B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B는 남에게 신세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일 경우도 있으며 따라서 B는 그 도움을 사양하고 단독으로 병원에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A는 실천 이성이 내린 정언 명법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으므로 그것으로서 만족할 것이다. 즉, A의 행동은 A에게는 무조건 선이 되겠지만 B에게는 달갑지 않은 친절이 되어서 선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동기만 좋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 칸트의 입장이어서 상식적인 선의 개념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은 칸트가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을, 즉 인식과 실천을 분리했기 때문에 생긴 아포리아, 어려움이다. 사실상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은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이성은 하나이며 그 하나의 이성에 따라서 결과를 확인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실제의 실천인 것이다. 또한 칸트의 도덕률에 있어서 주관적인 경륜을 보편화시키는 경우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보편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또 칸트는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도덕적인 인간이 되면 그것으로 행복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가언적이므로 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인간이 행복을 휘구하고 있음을 알면서 행복을 목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요청하여 완전히 선을 행하면 그 상태가 행복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칸트의 여러 문제점들은 모두 그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목적이라면 무조건 자애적, 이기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다. 통일 사상에서 보면 창조 목적에는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이 있고 인간은 전체 목적을 앞세우면서 개체 목적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는 목적이라면 모두 개체 목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는 모든 목적을 부정해버렸고 그의 도덕률은 그 기준이 애매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으로 칸트는 도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불멸과 하나님의 존재가 요청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이나 영혼은 감각적 내용이 없으므로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들을 배제해 버렸다. 여기에도 칸트 철학의 아포리아가 있다. 칸트는 하나님을 요청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가정적인 신일 뿐 참다운 신이거나 실존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칸트는 실천 이성에 근거하는 의무감만을 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의무 그 자체는 차가운 것이다. 따라서 칸트가 말한 선의 세계는 차가운 의무의 세계, 냉랭한 규율만을 지켜야 하는 병영과 같은 세계이다. 통일 사상에서 보면 의무나 규율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목적은 참된 사랑의 실현에 있으며 의무나 규율은 참 사랑의 실현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많은 일상생활의 규칙을 많이 세우는데 그 규칙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 번 뭔가를 하는 게 단지 목적이 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고쳐서
이 목적은 정말 참된 사랑의 실현에 있고, 그러니까 참된 기쁨, 그것이 목적이고, 의무나 규율은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방편에 불과하다.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뭐라고 할까나, 예를 들면은 무조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 시간에 저걸 하고 이걸 하고 이렇게 규칙을 세우는 게 한편으로는 좋지만, 뭔가 가끔은 그거를 너무 목적으로만 삼고 결국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면서 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통일 사상에서는 그 창조 목적에는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인간은 물론 전체 목적을 먼저 추구하고 그 후에 개체 목적을 추구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벤담 1. 벤담의 윤리론. 벤담의 선악과는 다음과 같은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지시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쾌락과 고통뿐이다. 이 전제에서 벤담은 쾌락, pleasure, 쾌락과 고통, pain을 선악의 기준으로 하는 공리성의 원리를 주창하였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양적으로 계산하여 가장 많은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를 선으로 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그 원리로 삼았다. 그는 인간에게 쾌락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4개로 구별되는 원천이 있으며 그것들은 물리적, 정치적, 도덕적 및 종교적인 원천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라고 하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리적인 원천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물리적인 쾌락과 고통만이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균등하게 물질적인 부를 얻는 것을 가장 소망스럽게 생각하였다. 칸트는 목적이나 물질적 이익에 구애되지 않는 순수한 선을 주장했지만, 벤담은 선의 행위는 인간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의 사상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그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의 사상은 사회주의 운동가 로버트 오웬 등에 영향을 주었다. 오웬은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자기의 사상의 기초로 삼았으며, 불란서의 계몽주의 사상과 유물론의 영향 하에 환경의 개선 운동을 전개하였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므로 환경을 좋게 하면 인간의 성격은 선량하게 되고 행복한 사회가 실현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뉴 하모니 평등촌을 건설했지만 그의 노력은 동료들 간의 내부 분열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다. 그와 같은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 하에서 공리주의자들은 사회개혁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선거법의 개정, 빈민법의 개정, 소송 수속의 간소화, 공물조례의 폐지, 식민지의 노예 해방, 참정권의 확대,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의 개선 등등의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의 개혁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2. 통일 사상에서 본 벤담의 윤리관. 벤담은 칸트가 주장한 의무로서의 선이 아니라 선한 행위 그 자체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선을 주장했는데, 그 점에 관한 한 통일 사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을 물질적인 쾌락에 있다고 본 그의 견해는 통일사상과 다르다. 물질적인 쾌락에 의해서는 인간의 참된 행복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왜냐하면 물질적 번영과 함께 사회 혼란과 각종 범죄가 증대하고 있어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리주의에 의해 참된 행복이 실현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통일사상에서 본 벤담의 사상은 환경 복귀를 위한 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간 복귀와 함께 환경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선리사적으로 볼 때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사상의 출현은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벤담과는 대조적으로 칸트의 경우는 인간 복귀를 위한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공리주의 사상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충분한 것이어서 인간의 행복을 실현할 수는 없었다. 그 후 나타난 공산주의도 환경 복귀를 위한 사상이었으나 폭력혁명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그 결과 행복한 사회가 실현되기는커녕 오히려 비참한 사회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정신적 행복과 물질적 행복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안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의 기준이 세워질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네, 여기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정신적인 행복과 물질적 행복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람들은 너무 물질이 자신을 기쁘게 할 거라고 너무 그쪽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살고 있어서 뭔가 우리의 영혼, 뭔가 우리의 마음 그런 거와는 좀 거리가 많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도덕이나 윤리는 모두 다 인간관계이고 뭔가 성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인데 그건 다 영적인 게 있고 네, 그런 것 같네요. (3) 분석 철학 1. 분석 철학의 윤리관 철학의 임무는 일정한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언어의 논리적 분석을 통하여 철학을 일종의 과학적인 학문으로 삼고자 한 것이 분석 철학이다. 무어, 러셀, 비트겐슈타인 등의 케임브리지 분석학파와 슈릭, 카르납, 에이어 등의 빈학파 혹은 논리실증주의 그리고 현대 영국의 일상 언어학파 등을 총칭한 것이 분석 철학이다. 분석 철학 중에서 윤리학설의 대표적인 것들을 들자면 무어의 직각설과 슈릭, 에이어의 정서설 등이 있다. 무어에 의하면 선이란 정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이란 황색이 단순 관념이듯이 단순한 관념이라는 것, 그리고 황색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미 황색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도 대답할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도 대답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의 대답은 선이란 선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하여 선이란 직각, 인투이션에 의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무어에 있어서의 가치 판단은 사실 판단과 완전히 독립한 것이었다. 또 슈릭이나 에이어에 의하면 선이란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말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의사 개념이었다. 따라서 돈을 훔치는 것은 나쁘다고 하는 윤리적 명제는 발언자의 도덕적 불찬성의 감정 혹은 기분의 표명에 지나지 않고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2. 통일사상에서 본 분석 철학의 윤리관. 첫째로 분석 철학자들의 윤리관의 특징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분리했다. 그러나 통일사상에서 볼 때 사실 판단이나 가치 판단은 어느 쪽이나 객관적인 것으로서 일체가 되어 있다고 본다. 단지 사실 판단은 누구나 감각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현상에 관한 판단이므로 쉽게 객관성이 인정되는 데 대하여 가치 판단은 한정된 종교나 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주관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심령 기준이 높아져서 우주에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는 가치 법칙을 만인이 정확히 파악하게 된다면 가치 판단도 보편 타당성을 띠게 될 것이다. 자연과학은 오늘날까지 사실 판단만을 다루어 옴으로써 사물의 인과관계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자연과학자들은 인과관계의 추구로는 자연현상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자연현상의 의미나 그 이유를 의문으로 삼게 됨으로써 사실 판단과 더불어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실과 가치, 즉 과학과 윤리는 통일된 과제로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통일사상의 견해이다. 둘째로 분석 철학자들의 윤리관의 특징은 선이란 정의할 수 없는 것 혹은 의사 개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통일사상에서 볼 때 선은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 즉 인간은 가정적 사회이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에 적합한 사랑의 행위를 마음의 의적 기능으로 평가한 것이 선이다. 다시 한번 인간은 가정적 사회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에 적합한 사랑의 행위를 마음의 의적 기능으로 평가한 것이 선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은 현실적인 사실, 행위에 대한 평가이므로 가치와 사실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4. 프래그머티즘 1. 프래그머티즘의 윤리관.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경험적, 과학적 인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프래그머티즘도 분석 철학과 동일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퍼스에 의해서 제창된 프래그머티즘은 제임스에 의해서 일반화되었다. 제임스는 유효한 것이 진리이다라고 했다. 예컨대 누군가가 현관에 와서 계시니까 하고 기척을 낼 때 주인은 방 안에서 그를 보기 전에 그 찾는 음성만을 듣고서 그가 케이시라고 생각했다고 하자. 그러고 나서 현관에 나가보고 그가 실제로 케이시였음이 확인되었다면 주인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진리라고 간주하게 된다. 즉 행위를 통하여 검증된 지식이 진리라는 입장이다. 바꾸어 말하면 진리란 작업 가치, working value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의 개념에 대한 진리란 그 개념에 내속해 있는 고정된 성질이 아니다. 사건에 의해서 진이 되는 것이다. 진리의 진리성은 사실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 하나의 과정인 데에 있다. 즉 진리가 자기 자신을 진리화해 가는 과정, 진리의 진리화의 과정인 데에 있다. 진리의 효력이란 진리가 효력화해 가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진리의 기준 그대로가 가치의 기준, 선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어떤 윤리적 명제는 이론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의 만족이나 평안함을 준다는 점에서 진리이며 또 선이다. 따라서 선이란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며 인류 전체의 경험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이 수정 개선되어 가는 것이다.
프래그머티즘의 완성자는 듀이이다. 듀이는 지성은 미래의 경험에 대해서 도구적으로 작용하는 것, 즉 지성은 모든 문제를 유효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도구주의를 주장했다. 제임스의 경우는 종교적인 진리도 인정했지만 듀이는 일상생활의 입장에 서서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완전히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듀이의 사고방식은 인간을 하나의 생명체 또는 유기체로 보는 인간관에서 유래한다. 생명체는 항상 환경과 상호작용 하에 있으나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상태로 옮아가고자 한다. 그때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지성이며 이러한 지성을 터로하고 풍요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한 행위라고 보았다. 듀이는 과학적 인식과 가치 인식을 동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지성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상태가 도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사실과 가치의 분열은 없다. 선이란 욕망이 충족되도록 생활의 요구에 따라 일보 인식을 성장시키면서 실현해 가는 것으로서 일거에 인식되는 것 같은 궁극적인 선을 부정했다. 선의 개념도 문제를 유효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구요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덕적 원리란 일정한 방법으로 행동을 하라든가 행동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식의 명령은 아니다. 원리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며 정사는 규제 그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상황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2. 통일사상에서 본 프래그머티즘의 윤리관. 제임스는 유용한 것이 진리이며 가치라고 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지식이나 가치를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일사상에서 볼 때 일상적인 의식주의 생활에 지식이나 가치를 종속시키는 것은 전도된 사고방식이다. 의식주의 일상생활은 진선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진선미의 가치는 창조 목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창조 목적이란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 목적에 일치하는 행위가 선이 되는 것이지 생활에 유용한 행위가 반드시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생활에 유용한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적합하면 선이 된다. 제임스는 생활에 유용한 것을 진리와 선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생활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듀이에 의하면 선의 개념을 포함한 지성은 도구이다. 그러나 지성이 도구라는 주장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 통일사상에서 보면 심정 혹은 목적을 중심으로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 수수작용함으로써 로고스가 형성된다. 내적 성상은 지정의의 기능이고 내적 형상은 관념, 개념, 수리, 원칙 등이다. 여기서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으므로 내적 형상은 내적 성상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적 성상인 지정의의 기능도 사랑의 실현을 위한 도구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듀이의 경우 지성도 선의 개념도 모두 사회 개량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듀이가 말하는 도구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상생활의 풍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 그것은 옳지 않다. 선의 개념들 속에는 생활의 목적은 될지언정 그 수단으로는 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의 개념은 바로 생활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인 것이다. 또 듀이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학을 발전시키면 그것은 그대로 가치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이 그대로 가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이 창조 목적의 실현,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비로소 사실과 가치는 일치하게 된다. 네, 전 여기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한마디로 의식주의 일상생활은 진선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진선미의 가치는 창조 목적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건데 모든 것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네, 뭐 여기까지. 네,
제6장 윤리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윤리론 내용을 링크를 설명에 넣어 놓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거를 강력히 제안 드립니다. 네, 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